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뉴 스페이스라는 책입니다. 이미 시작된 우주 자본의 시대, 뉴 스페이스. 이 책의 저자,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네네. 또 빠르게 트렌드를 캐치해서 알려주시는 네. 그 전문 직업을 또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트렌드를 읽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맥락 쪽에서 나오게 됐고요. 예. 트렌드는 보통 생각하시기에 금방 사라지는 거다, 거품이다 라는 눈길들도 좀 있으세요. 네네네. 네, 트렌드들은 매년 나오긴 하는데 이 나오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들이 한 번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키워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혹시 2021년에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자님 기억나세요? 그때는 코로나밖에. 네 글자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메타버스 난리였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잊어버리셨어요. 예. 근데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세 글자 키워드가 있었어요. NFT. 그렇죠. NFT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잊어버리셨죠. 그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인공지능이 그렸던 그림들이 우승을 하기 시작했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해외에서는 웹 3.0에 대한 움직임도 나왔었는데 바로 그때 우주에 대한 키워드가 조금씩 좀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2021년도에 관련돼서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주 여행.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가까운 데를 여행 가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좀 있고 하면은 조금 먼 데를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버킷리스트다. 이러면 정말 먼 데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 곳을 생각하게 되면 우주죠. 달에 간다. 화성에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과거엔 치부되었던 것들이 2021년도부터 움직임이 실제로 보였습니다.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우주에 갔다 왔어요. 맞아요. 이 둘이 갔다 오면서 그러면은 나도 우주 갈 수 있겠는데? 이제 필요한 거는 돈만 있으면. 이 돈이 좀 많아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걸 또 깨버린 게 뭐였었냐면은 2023년도에 그 유튜버들을 초대를 해서 세계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 기억나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주 상품이 나왔었어요. 1등을 하게 되면 우주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주 여행하면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니 예능에서 다룰 정도로 나왔단 말이야. 구체화가 됐구나. 관심이 왔죠. 여기 하나 더 불을 지른 키워드가 인공위성입니다. 2022년도에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하나 일어났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쟁의 기본은 상대방의 통신망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도 인터넷이 돼요. 그 이유를 보니까 스타링크를 쓰고 있더라.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게 군사위성이라는 목적으로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 마지막으로 그 보령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한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월 타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제약사, 그리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만들던 회사, 타월 만들던 회사들이 이 세 개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투자를 했죠. 맞아요. 이게 민간 기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우주를 바라보는 과거의 관점을 보게 되면 우주하면 뭔가 막연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올드, 예전의 방식이다. 그래서 올드 스페이스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뉴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네요. 우선은 올드 스페이스부터 얘기를 해야 이제 뉴 스페이스로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올드 스페이스의 원조는 이제 미국과 과거의 소련, 냉전 시대의 이 올드 스페이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정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개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주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죠. 이걸 우주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가 역사 공부랑 같이 좀 겸했습니다. 역사 공부랑. 과거에 우리 2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이 그때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V2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듭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 당시의 전쟁 영화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지금처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가서 떨어뜨리는 이 방식이었었고 V1이라는 게 먼저 나왔었는데 V1 로켓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날아가긴 하는데 어디로 갈지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사일이 오고 있는데 가서 격추가 가능해요. 네네네. 이 정도였었는데 V2가 나오니까 완전히 전쟁 양상이 달라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위협. 그리고 실제로 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1944년에 영국 런던에 쐈거든요. 네. 런던 중심부 수도에 오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예. 그때 쐈던 게 1358발 정도를 쐈었고, 사망자는 있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았던 게 2000명이 좀 넘게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충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이 졌죠. 그리고 그때 승자국이 됐었던 큰 두 나라가 소련과 미국. 이 둘이 뭘 했냐면 이 독일의 기술을 나눠 가져요. 아, 그래요? 네. 과학자들도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양분하고 공장이 있었으면 공장을 압수했겠죠. 공장에 있는 기술력, 네. 남아있는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소련과 미국 둘이 경쟁에 들어갔는데 이제 누가 더 두려움과 걱정을 했었느냐 이걸 한번 추론해 보게 되면은 누가 더 긴장했을 것 같나요? 소련과 글쎄요. 미국? 그래도 남아있는 기술들이 소련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긴장을 했어야 예. 되는데 의외로 소련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핵을 쐈죠. 아,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서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봤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로켓에 탑재가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한테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겁니다. 네. 이러니까 여기서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소련하고 미국이 우주 전쟁을 펼치게 돼요. 아하.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둘이 경쟁이면은 네. 우리가 요즘 생각하기엔 당연히 미국이 앞서가야 될 텐데 항상 승자가 됐던 게 이게 소련이었습니다. 우주 전쟁에서는 소련이 조금 더 앞서갔죠. 미국이 계속 2위였었어요. 예.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 1호인데 예. 이게 1957년도 10월 달에 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크진 않아요. 일본도 58cm 정도? 네. 근데 이게 우주로 날아가서 계속 돌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삐삐삐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그러죠. 근데 쟤네가 먼저 띄웠어요. 우리도 띄워야 되는데. 그리고 세계 최초로 동물을 우주로 보냈었던 것도 소련입니다. 소련. 라이카가 갔었거든요. 네. 라이카가 또 그 다음 달에 바로 올라갔어요. 그 개 이름이었죠. 맞습니다. 예. 라이카 걔가 1957년 11월 달에 올라갔었는데 미국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12월에 벵가드 로켓을 쏩니다. 근데 벵가드 로켓이 올라가자마자 폭발을 해요. 한 2초 정도 후에.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는 성공을 했었는데 보면은 다음 승부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인간이다. 인류, 휴먼을 우주로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58년도에 머큐리 프로젝트를 미국이 발표를 합니다. 네. 우리는 우주로 가겠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소련이 여기서 또 치고 들어와요. 네. 바로 이게 잘 나왔던 영화 중에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때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61년도에 세계 최초의 인류가 우주 밖으로 나간 우주인이 유리 가가닌이죠. 소련 사람. 소련입니다. 미국도 보내긴 했었는데 계속 타이밍이 좀 늦었던 거예요. 네. 세계 최초의 우주의 여성 비행사도 소련. 인간이 우주선 밖으로다 몸을 던져서 우주복만 입고 우주 유영을 했었던 것도 역시 소련이었어요.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미국이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같습니다. 6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이 확실히 소련에게 밀렸었던 맞아요. 거네요. 계속해서 좀 밀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미국은 소련을 따라잡게 된 거예요? 이게 자존심에 크게 스크래치가 났는데 예. 그때 당시를 추론밖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먼저 선언했었던 거는 더 큰 걸 선언했었죠. 우리는 지구 근처에서 하지 않겠다. 더 큰 데로 간다. 그게 달이었죠. 달. 카니 대통령이 우리는 달로 간다. 그게 아폴로 프로그램. 맞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야, 그때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흑백 TV를 보면서 드디어 인간이 한 발자국 내밀었겠구나. 그게 생중계인가? 뭐 지연 중계가 중계가 됐다 하더라고요. 중계가 됐었죠. 예. 근데 그걸 바라보는 그러면 소련은 뭘 했었느냐. 소련도 같이 갔었어야 했는데 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 근처까지만 올린데도 로켓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달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련이 이걸 못하진 않았었거든요. N1이라는 로켓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사를 했었는데 네. 이게 실패를 해요. 계속 실패하고서 그러면은 예산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소련이 그 다음에 어디로 선호했느냐. 전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갔던 곳은 우주 정거장을 띄워버립니다. 아하. 우리는 달까지는 가는 건 일단 안 가고 그러면 우주 정거장을 띄워서 달은 갔다가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는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관측할 수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이 샬롯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1971년에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미국도 올려야겠죠. 미국도 올렸었는데 조금 더 작게 올려요. 그리고 1986년에 미르 우주정거장이라는 이름의 평화의 정거장을 올려놓습니다. 네네네. 이게 우주정거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끝이었어요. 그 미르 우주정거장이 지금도 있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아니죠. 미르는 소멸됐죠. 그는 예, 미르 우주정거장은 2015년 정도에 오. 이제 낙하를 해서 대기권에서 불타 있었고요. 지금 있는 건 다른 건가요? 지금 있는 건 국제 우주정거장에 올라갔었는데, 아. 자, 미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주에 대한 경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 이상 우주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우주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르라는 말 자체도 이제 평화라는 말 자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계속 정거장을 올리다가 그 다음에는 공동 운영하자. 아하. 공동 운영 방식으로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띄웠던 게 이제 ISS라는 이름의 이제 알고 계시는 국제 우주정거장이 ISS. 지금도 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긴장 관계 때문에 초반에 또 우주 산업이 급격하게 또 성장을 했었던 네.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냉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도 또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과거에 또 그랬었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이제 돈 문제하고 예산 문제랑 결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하고 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냉전 시대에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소련한테 지게 된다. 아하. 여기다가 미국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우리밖에 달에 못 가. 이게 있었는데 냉전이 끝나게 되니까 당연히 관심이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것들도 소련이 경쟁하지 않겠다는데 괜히 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말씀하신 힘의 논리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중국이 부상했죠. 그렇죠. 중국은 우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2021년도에 이미 텐궁 1호라고 하는 이름의 우주정거장을 테스트를 했었어요. 아하. 그리고 2년 전 2022년에 완공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IS 국제우주정거장도 좀 있으면 폐기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 수명이 있을 테니까요. 수명이 있고 문제가 돈이 계속 들어가요. 이걸 운영하는데 관리하고 그렇죠. 보수하고. 우주인들을 보내는데 하다못해 거기 생선병이라도 보내려면은 물자에 대한 것들 이걸 분담하는데 점점 이 돈을 내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러시아가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을 떼기로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뉴스나 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 나사의 예산이 줄고 있다. 그렇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70년대 정점으로 해서 뭐 또 줄고 있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또 국민적인 생각이 과거와는 냉전 시대와는 또 확실히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어지는 키워드가 바로 뉴 스페이스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올드 스페이스였고 일단 뉴 스페이스 이게 어떤 개념인지 뉴 스페이스도 이게 어떤 조건이 있다고요? 이제 조건이라기보다도 네. 과거에는 강력한 정부 주도였었죠. 네. 강력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연구시설을 만들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자율성과 창조성이라는 면에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좀 열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게 되는 것들은 뉴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민간이 모든 걸 주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은 뉴가 아니고 그냥 미드스페이스 정도다 라는 시각도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뉴스페이스의 첫 번째는 결국 사업은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이 뉴스페이스 산업에 대한 것들이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그때 갑작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우주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주목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때 정부가 뭐야 쟤네 이랬겠죠. 그럴 수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냉전도 끝나기 시작했었고 나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예산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우주정거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전에 우주 왕복선이라고 그랬었죠. 우리는 콜럼비아호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예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작고 빠른 스타트업들과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결국 솔루션이거든요. 네. 그쪽을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 두 번째가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IT 기술은 아폴로를 달에 보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빨라지고 성장했습니다. 네. 요즘에 유행하는 GPT, 뭐 요즘에 있으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가 예전에 썼던 컴퓨터보다 초고속 컴퓨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생산 능력도 올라왔기 때문에
로켓을 만드는 기술이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게 됐어요. 결국 비용 문제.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력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들. 뉴스페이스를 이끌 수 있을 만큼 조금 배짱이 두둑하신 분들이 있어야 돼요. 돈도 있고 배짱도 있고 또 그럼요. 기술도 있고. 우주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우리가 흔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야기를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좀 우스갯소리 얘기를 해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천문학. 초단위로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버틸 수 있겠느냐? 근데 지난 10년과 20년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투자를 하면서 강력한 모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 중에 첫 번째가 일론 머스크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 마지막으로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 있죠. 이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우주 여행이라는 것도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네네. 민간 기업 뭐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부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예. 스페이스X는 굉장히 재밌는 회사이고 좀 독특한 회사죠. 일단 회사 이름부터 봐보세요. 스페이스 X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X라는 걸 좋아하죠. 네, X라는 거 우리나라는 거의 잘 안 씁니다. 네. X는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X라는 말 자체가 이제 확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VR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앞에 XR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뭐든지 될 수 있는 확장성. 무한한. 스페이스 X면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인수했던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름을 X로 바꿨잖아요. 네. AI도 X라고 있고. 참 이 회사가 요즘에 뉴스페이스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회사는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예요. 오래된 회사라고요? 오래된 회사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뜨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타트업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열광을 하면서 거리에 뛰쳐나가서 응원했던 그 시대. 월드컵 때? 그때입니다. 2002년 그때 한일 나왔어요. 월드컵 때. 20년 넘은 2002년, 회사입니다. 20년 넘은 회사네요. 네, 너무 했어요. 자, 갖고 이런 얘기 하세요. 테슬라가 먼저 아닌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로 더 유명하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을 먼저 시작했었고 테슬라를 뭐 거의 인수하다시피 했었죠. 그쵸. 그건 2008년도예요. 이쪽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뭐 여러 일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그 언젠가 인간이 지구에서 멸종하게 될 위기가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네. 그럼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종이 크게 봤었을 때, 이 종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괜찮은 것이 화성이더라.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겠지. 또 누가 하고 있을까? 나사는 하고 있을 거야. 그 나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뒤져봤다 그래요. 네. 근데 없던 거죠. 나사는 화성 이민 계획이나 이주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민 이주까지는 네. 그래서 본인이 설립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해서 2002년에 설립했는데 이게 히스토리로는 처음에는 굳이 로켓까지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예산이나 이런 걸 따져보니 차라리 만드는 게 경제적이겠다. 구입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2002년에 얘기했는데 2003년에 팔컨 1호라고 하는 시제품 로켓을 만듭니다. 그 2008년에 민간 기업 중에서는요. 최초로 쐈는데 궤도에 도달을 해버려요. 여기다가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뉴스페이스를 얘기하면서 방문까지 했었거든요. 예. 젊은 대통령과 신규 사업가의 만남이었어요. 그게 한번 정점을 찍었고 드디어 2015년이 재발사 로켓이라고 하는 팔컨 9이 성공합니다. 전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로켓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켓이 하늘로 쏟을 때에는 맨 위에 것만 페이로드 부분만 우주 밖으로 던져서 이제 얘가 가게 되는 것들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연료거든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락하게 됩니다. 네. 바다에 추락시키고. 그렇죠. 이게 민간에 떨어지면 난리가 나니까 네네. 바다나 안전한 곳에 추락시키게 되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저희들이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저렴할 땐 2만 원대로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제주도에 가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나면은 비행기가 터져요. 이렇게 되면 편도거든요. 예. 이런 비행기 값은 2만 원대, 10만 원대 못 나옵니다. 그렇죠. 1000만 원까지 가야 돼요. 한 번이니까. 이게 지금 로켓 사업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꾼 거죠. 올라갔다가 얘는 보내고 안전하게 얘를 재착륙시켜서 다시 급유를 해서 올리게 되면 괜찮겠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상상으로는 가능한데 네. 뭐 버스나 자동차를 다시 타는 것도 아니고 로켓을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우주까지 쏘아 올렸다가 그걸 다시 지구에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기술력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성공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 이거를 통해서 뭐든지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주까지 보내고 돌아오면 되니까요. 돈도 아끼고. 그럼 한마디로 지금 스페이스X의 가장 큰 사업 모델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면 택배회사로 봐요. 택배죠. 배송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 좀 배달해 주세요. 그럼 일정표 보고 난 다음에 이날 비니까 이때 배송해 드릴게요. 그렇죠. 물건 배송하고 싶어요. 정거장에 생수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날짜 봐가지고 이때 쏘아 올리고 착륙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인공위성을 대신 쏴주는 사업도 실제 하고 있고. 그렇죠. 예. 한컴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인공위성을 여기를 통해서 발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택배회사가 문제는 자차예요. 자기네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부탁받은 걸 쏘아 올릴 뿐만 아니라 원하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또 쏘아 올릴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 거죠. 이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고 이게 비용 절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페이스를 이끌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켓을 사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싸겠다. 네. 그리고 이왕 만들 거 재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자. 어마어마하죠. 이게 참 상상만 하던 걸 현실로 네네. 만든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스페이스 X의 기술력하고 비교해 보이면 약간 좀 초라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도 뭐 지구궤도 잠깐 올라갔다 오는 게 무슨 우주 여행이냐 막 이렇게 또 네네. 비하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블루 오리진하고 다른 기업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비하한다는 건 이제 둘이서 설전을 많이 벌이기 네.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우주로 갔다 오는 것들은 블루오리진 했었던 건 그런 사업이에요. 이제 우주선이 있는데 이 뉴스페더라고 우주선입니다. 뉴스페더가 똑같이 발사를 해가지고 위에 있는 부분만 던지는 거죠. 예. 던지고 나서 얘도 재착륙을 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들이고요. 네. 얘를 보내고 나서 얘가 떨어지는데 하늘 높은 곳에다가 우리가 공을 던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을 세게 던지면 공이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네. 이게 이제 궤도랑 탄도 비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쏘아서 착륙시키는 여행 상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성공을 시켰어요. 그 중간에 또 무중력 상태를 경험을 하고. 그럼요. 문제는 그게 좀 짧아서 그렇지만. 네. 근데 블루오리진이 매력적인 이유가 제프 베조스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주여행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꿈 중에 하나가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루오리진 회사가 오히려 그 뉴스페이스 분야에서는 스페이스 X보다 2년이 빨라요. 그 2000년에 미리 설립을 했었습니다. 설립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둘이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고요? 아무래도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네. 올리죠. 공유하고 X에 자랑하고. 올리고 트위터에 네. 올리고 내가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네.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이런 성격인 거고 제프 베조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조용히 움직여요.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언론 통제하기 시작하고서 이야기 일부러 안 하고 살짝살짝 흘리고 그리고 나서 완성되면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늦은 것처럼 보였었지만은 이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둘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좀 달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앨런 머스크의 최종 꿈이 화성이잖아요. 네.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 커다란 로켓을 만들어야 되고 그 로켓이 요즘에 많이 알려진 스타쉽이죠. 네. 100명이 탈 수 있는 로켓. 제일 큰 거. 그렇죠.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비행을 하는 데까지 성공했었고요. 네네네. 뭐 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화성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인터뷰를 했던 걸 보게 되면은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구는 깨끗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는 내비두고 밖으로 나가서 그러면은 약간 어두울 수 있는 사업들, 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 이걸 하면 된다. 근데 어디서 할 거냐? 스페이스 콜로니다. 이게 우주 식민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우주에 관련된 영화나 만화를 보게 되면은 예. 우주 주변에 식민지가 떠 있잖아요. 네. 우주 정거장처럼 돼 있는 거. 그걸 만드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약간 다른 거예요.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건 그냥 우주 밖으로 나가서 하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도 뉴 글렌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뉴 글렌도 스타쉽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큰 배송이 가능한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이 없으면은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둘이 제일 흥미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잠깐 비유를 하자면 택배업에 가깝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스타링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위성도 스페이스 X에서 대신 맞습니다. 실어서 이제 배송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우주에다가 배송하는 네네. 개념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배송도 로켓으로 가능한 시절이 올까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근데 문제점은 있어요. 먼저 문제부터 이야기 드리면 네. 왜냐면은 우리 로켓 배송인 거잖아요, 정말로. 네. 로켓이 와서 배송을 하게 되면은 가능한 이유는요, 기술력 때문인데 여기서 로켓을 보내갖고 로켓이 떨어져서 터지게 되면 미사일이죠. 아, 네. 근데 로켓이 가서 안전하게 수직 이착륙을 하게 되면 배달이에요. 예.
이게 가능해지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뭐 14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30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잘못해서 터지거나 혹은 요격당하거나 격추당하거나 그런 문제점들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성 있는 걸 원한 것 중에 하나가 그 2021년도에 미국 공군 연구소에서 로켓 카고라 그래서 네. 로켓 화물 운송에 대한 CG를 공개했던 게 있어요.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입니다. 카고라고 하면 이제 화물을 화물이죠. 보내는 거예요? 화물을 보내서 군부대에 필요한 화물을 보냈는데 네. 로켓으로 보내서 착륙을 시켜서 거기서 물자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보여줬던 이유는 수송기보다 20배나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지구 반대편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네네. 빠르게 뭔가 물자나 네. 군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미사일 좀 배달해 주세요. 미사일이 가는 거죠. 군과 물자가.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미국은 2019년 12월에 우주군을 창설했었습니다. 우주군. 예, 우주군이에요. 마치 이제 우리가 우주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SF 쪽으로 좀 가게 되는데 네. 예, 우주군을 창설했었고 주한미 우주군도 2022년도 12월에 창설했습니다. 이 역할들이 우주에 관련된 것들에서 이제 군사적인 목적까지 같이 연관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현실화 있겠느냐, 언제 되겠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로켓을 이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으니까 민간 네네. 기업들이 또 투자도 하고 투자도 받고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사실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주항공청 또 설립을 하고 그쵸. 이제 여러 가지 기치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정말 노력하시는 과학자분들이 있고 네. 우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적인 걸 전체적인 걸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자고 한다면 우선은 2022년도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를 했죠. 우주 경제 강국 실현하겠다. 그 전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왔는데 그거대로 따라간다면 2032년에 우리도 달에 착륙을 해요. 우리는 아직 못 갔으니까. 계획대로 하면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들이 쭉 보게 되면은 그 기억하시는 분 안 텐데 우리별 1호라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우리별 1호가 1992년이었어요. 92년. 이게 30년이 조금 넘게 지난 거예요. 그런데 2023년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죠. 이거 성공했었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게 실용된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린 발사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7번째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로켓과 네. 위성까지 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우주 강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또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명분으로 돌아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달로 간다. 과거엔 달로 안 갔으니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2025년. 원래 나왔던 시점이 내년이에요. 하나 더 가자면 조금씩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2026년까지 갔어요. 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도 협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누리호가 발사가 됐죠. 네. 2022년 12월부터 지금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다누리호도 네.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내면서 꼭 한번 다누리호 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저는 거기에 연구 성과하고 사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사진 중에 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진이 있는데 네. 다누리호가 정말 대단한 거는 달까지 가는데 빠르게 가게 되면은 며칠 안 걸립니다. 네. 근데 그만큼 연료를 많이 태워서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짧아지겠죠. 아하. 다시 리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또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서 스윙바이 방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보내는 동안에 연료 절약을 많이 한 겁니다. 그 다누리 임무가 원래는 1년이었었는데 지금 연장이 됐어요. 3년으로. 근데 가는 동안에 그럼 뭘 했느냐 우주공간에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사진이 지구하고 달을 일직선상에 둔 상태에서 우주공간에서 찍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어렸을 때 배웠을 때에는 달은 지구가 달의 몇 배 정도 크다. 이거 정도 배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실제 사진으로. 비교해서 그럼요. 지금도 달에 가서 보죠. 화각에 다 담았다는 거죠. 다 담았습니다. 정말 멋져요. 지금도 달에 가서 여러 가지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사진을 갖고 있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들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나누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공급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누리의 성과는 정말 대단하고 말씀하셨던 5월 27일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출범 예정이 있죠. 차세대 발사체 개발하고요. 민간 로켓 발사장 구축 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들어가면
KSLV라고 그러는데 이게 차세대 로켓이거든요. 네. 이거를 타고서 이제 우리도 달에 간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고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위성과 정찰 목적의 위성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북한 쪽에서 네. 네. 성공을 했었었죠. 그 이후에 바로 직전 일이었었는데요. 4월 달에 지금 네온셋이 발사가 됐습니다. 4월에 네온셋이요? 예, 이 네온셋이라는 게 지구를 관측하게 하는 위성인데 네. 군지 위성이에요. 어. 그러니까 위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편대 비행을 하는 것처럼 네. 몇 대가 줄을 지어서 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게 1호 발사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4대, 5대를 해서 11대가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은 한 곳에 대한 사진을 찍을 때 하나가 가서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찍게 되게 되면 더 정밀한 지도를 얻을 수 있고 더 정밀한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지금 프로젝트로다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일치월장 하고 있는 거고요.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다. 척박하지만. 사누리호가 찍은 그 지구와 달 사진, 저도 이거 한번 꼭 찾아봐야겠네요. 다음 키워드로 이어지는 건 우주 인터넷입니다. 우주 인터넷. 네. 우주도 알고 인터넷도 아는데 우주 인터넷. 그 지금 우리 하늘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구 궤도에 네. 엄청난 위성이 떠 있잖아요. 네네. 거의 셀 수 없이 지금 뭐 한 그럼요. 2만 개 이상? 그 정도 뭐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마다의 목적들은 다 있을 텐데요. 앞에서도 중시해 주셨던 게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통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이 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인공위성과 그걸 좀 보게 되면 인공위성이 지금도 많이 띄워져 있고 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가끔 영상 같은 걸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지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위성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우리 여기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들 인터넷 연결이 되는 것들 아니면 서울 내에서도 우리 기계를 통해서 송신기를 통해서 송전탑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네. 어디를 가나 인터넷 잘 터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분하고 서로 카톡을 한다라든지 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신호를 보내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럼 거대한 송전탑에서 신호를 쏘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그러면 인공위성이 인터넷 공급하는 거구나 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아니죠. 지금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는 해적 케이블이죠. 해적 케이블. 해적 케이블이 깔려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했을까 인간이. 태평양까지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취약하다.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어부의 그물에 끊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소위 어떤 국가가 이거를 끊겠다 마음 먹어버리게 되면은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가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케이블 자체가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비싸요.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국가에서 가능하겠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로를 통해서 끌어와야 되거나 네.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못 쓰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못 쓰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띄우면 되겠네. 하늘에서 그러면 인공위성이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럼 인터넷을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돼 있고 음영 지역이 없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있는 영역도 훨씬 더 넓어지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신 인프라가 워낙에 이제 워낙에 광범위하게 잘 퍼져 있기 때문에 굳이 스타링크 같은 인공위성을 위한 통신이 필요해? 이 체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우주 인터넷 잘 되더라도 우리는 가입할 필요 없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통신비가 지금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계속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알트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렴하고 또 우리나라에선 버스나 지하철 다 잘 되거든요. 네. 이런 공공 환경에서 와이파이. 굳이 비싼 돈을 내고서 우주 인터넷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인공위성이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이 데이터 확보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사고 파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구나. 농사를 지을 때에도 지금 괜찮은 걸까? 관측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예. 미세먼지 측정할 때도 데이터가 필요해요. 일단 한 분야는 데이터라서
요거를 보고서 지금 지자체들이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거든요, 저마다. 네. 진주시에서도 띄웠었어요. 진주셋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어허. 첫 번째를 띄웠다가 얘는 실패를 했고 이제 두 번째를 띄우기로 예정되어져 있고요. 대전시에서도 대전셋을 띄웁니다. 부산에서도 띄워요. 약간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데이터 확보구나. 그 시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 인터넷만 딱 봤을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벗어나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가입을 할까? 누가 월에 지금도 스타링크가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육박합니다. 네. 그 돈을 내고 가입을 할까? 인터넷 특징은 위성 인터넷은 어디서나 잘 터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나 잘 터지는데 지금까지 화두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제 손이 지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인공위성이 멀리 떠 있으면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렇죠. 대신에 인공위성이 멀리 떠 있으면은 하나의 인공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넓어집니다. 영역이 넓어지죠. 몇 개 안 띄워도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5G까지 갔는데 속도 느린 걸 못 참죠. 네.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가까운 띄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좁아져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많이 띄워야 돼요. 많이 띄우게 되면은 어디서나 음영 지역이 없이 바다에서도 산 꼭대기에서 인터넷이 터지게 된다. 그럼 활용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커버도 다 할 수 있고. B2G랑 B2B로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서두에 잠깐 얘기했었던 제일 먼저 주목받은 게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인터넷이 끊겼는데 앨런 머스크한테 미하일 페도로프 네. 장관이 요청을 해가지고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벌어진 일을 보니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위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든 저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현대전과 정보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마다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하겠죠. 지금 그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와이파이 무료 혜택 같은 걸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산꼭대기에서 안 터져요? 근데 월에 한 10만 원 정도 내는 곳들 가입하고 나서 설치하고 접시 설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터질 수 있는 곳들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긴급하게 SOS 신호를 보내야 될 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다로 가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배 같은 경우에도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것들 GPS부터 그렇죠. 다 쓰고 있기는 한데 네. 인터넷이 어디서나 터지고 잘 터진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항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하. 지금도 유럽까지 여행을 갈 때 거의 12시간, 14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잤거든요. 피곤하고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을 테니까. 기내에서 영화 보던지.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도 스타링크가 아니더라도 12,000원, 15,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무제한 인터넷을 줘요. 기내 인터넷 서비스.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예. 합니다.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근데 문제는 그거 신청하다 주무시긴 하지만. 근데 스타링크가 된다는 거는 예.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지상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가깝잖아요. 하늘에 떠 있으면. 가깝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혜택이 많구나. 여기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5G 다음에 지금 6G를 얘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UAM이라 그래갖고 하늘에 드론 택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자, 네트워크 핵심은 끊기지 않은 연결과 초연결이 돼야 되고 초저지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주 인터넷만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지상에 있는 것들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게 되면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건 바다건 떠다니건 날아다니건 네네. 다 어디서나. 인터넷이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위성 통신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 또 사물 인터넷 시대니까 더 많은 것들이 지금 그렇죠. 인터넷 연결이 되거든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약간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원체 위성을 많이 쏘다 보니까 그 천체 관측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이제 별자리 관측하려고 하면 네. 앞에서 인공위성이 이게 지나간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주 쓰레기 문제도 또 심각할 테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왜냐하면 별을 보면서 우리가 소원을 비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인공위성을 보고 소원을 비는 거죠. 별똥별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 위기와 위협에 대한 것들은 많이 얘기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링크가 지금 하늘에 몇 개 떠 있느냐 이거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예. 혹시 예측하시기에 엄청 쏘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수천 엄청 개? 소화됐습니다. 예. 수천 개죠. 예. 몇백 개가 아니라 예. 현재는 5천 개가 넘어요. 5천 개가 넘는데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인공위성이 몇 대 정도 떠 있지? 한 15,000개인가 이러거든요. 예.
이렇게만 보면 3분의 1인 겁니다. 그 중에 대다수를 스타링크. 대다수가 스타링크인데 물론 현재까지 떠 있는 인공위성 중에선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작동이 나서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멈춰 섰다고 하긴 좀 그렇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정도 숫자인데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인공위성들은. 네. 근데 지금도 그 정도인데 문제는 보세요. 스타링크는 미국 회사입니다. 네. 미국 회사에서 작정을 하고 지금 띄우기 시작했고 12,000개가 목표였었다가 4만 개까지 띄우겠다는 얘기를 해요. 미국 회사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보면 안 되겠죠. 군사적인 목적에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럼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도 띄우겠다 하고 나선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거항 프로젝트라는 걸 하겠다. 중국도 지금 재발사 로켓 같은 것들 실험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계속 띄우겠다 선언을 했는데 거기도 한 12,000개 정도를 띄울 거예요. 앞으로 더 띄울 수도 있고. 여기만 띄우느냐? 아니죠. 아마존도 지금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띄우기 시작해서. 그럼 앞으로는 우주 가치가 우리 이제 난개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네요. 어느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은 쉴 때를 정해야 되고 도로를 내줘야 되고 하나하나 있고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우주는 그렇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검색하시거나 돌아다니는 것만 보시더라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육안으로는 관측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추적이 가능한 것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게 지상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어요. 그래비티라는 영화 있었죠. 아, 네. 근데 그게 한 대가 아니라 연쇄 반응으로 만약에 터져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대한 띠 같은 게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게 과학자분들이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우주에서도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번 달이 지난달에 있었죠. 2023년 4월 달에 예.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가정집에 정체불명의 금속이 떨어졌어요. 이게 유명한 스토리였었거든요. 그게 뭔지 하고 봤더니만은 우주 정거장의 부품이었습니다. 이게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떨어지게 됐던 거래요. 그럼 이제 나와야겠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방법은 우주 쓰레기 수거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거 사업. 수거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 영화 승리호에 나왔던 예, 그 얘기 제일 많이 드립니다. 네네네. 가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지구로 다시 갖고 오거나 그리고 돈을 받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갈 거고요.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대기권에 같이 자폭하듯이 불타서 없애버리는 것들, 아니면 밀어서 지구궤 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우리 자본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위험성도 많고 두려워할 것도 많기는 하지만 우선 개발이 먼저가 되는 게 좀 다 같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위성을 로봇 팔로 잡아서 뭐 궤도로 떨어뜨리는 뭐 그런 위성도 뭐 개발을 한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근데 한계가 있죠. 한두 개를 그렇게 한다 그래도 벌써 우주 쓰레기 자체가 몇 천만 개 있기 때문에. 또 당장 기업들은 자기네가 돈을 벌기 위한 위성을 쏘아 올려고 하지. 네. 청소하는 거는 쏘아 올리지는 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헤맵니다. 저거를 확실하게 해서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벌금을 내리게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테스트성으로다가 미국에서 그런 규제에 대한 것들은 들어가는데 이게 뭐 강력하게 우주 전체적인 규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거보다도 국가별로 먼저 규제되어야 되는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키워드는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뭐 사실 기업이든 나라든 돈이 되니까 여기 뛰어드는 거겠죠. 아까 우주 여행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네네. 진짜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산업이 되려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잖아요. 낮아져야 되죠. 가능할까요? 2001년도에 우주 여행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네. 데니스 티토라고 하는 이름의 억만장자가 우주에 갔다 오셨었는데 억만장자. 네. 그때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6일 정도 우주 정거장에 거래하는데 금액이 217억 정도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의 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뭐 그런 분들이 문을 여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갈 데를 다 가봤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적어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시작이 아까 얘기했던 2021년도에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재발사가 가능해지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견딜 수 있으면 비용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으니까 비용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뭐 거의 두 군데가 제일 많이 시작했었죠.
버진 갤럭틱이랑 블루 오리진 네. 이 두 군데를 보는 이유예요. 두 개의 성격이 약간 다른데 그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선이 있습니다. 먼저 모선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우주선이 매달린 상태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달고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쭉 해서 최고 고도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분리가 돼서 음. 밑에 있는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착륙하게 되는 구조예요. 땅에서부터 쏘아 올리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렇죠. 예. 위에까지 일단 올리게 됐다.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도 적게 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좀 안전하죠. 아무래도 우주선 하게 되면 두려움들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날개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부터는 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래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걸 여러 번 테스트를 했었고 지금은 성공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냐? 금액이 5억 정도거든요. 그나마 낮아지기는 했는데 많이 낮아진 겁니다, 지금. 예. 217억에서 5억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초반에는 부자들만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회사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만약에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우주에서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비용이 5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예. 뭐 그건 광고비 지평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영역은 넓어질 수 있겠는데?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주여행 발사도 가능한 곳들이고 이제 이미 선택권을 줘서 티켓은 많이 팔려있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5억이 2억까지 내려가고 더 많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님이 5억 원을 투자해서 광고도 네네. 할 겸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최초의 무슨 뭐 우주 관광 뭐 이런 갈 수 것들도 있죠. 될 수도 있겠고.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그리고 되게 되면은 좀 매력적이고 초기의 성과는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기업인 또 유명 연예인들 몇몇 또 대기는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네. 근데 문제는 우주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사소한 잘못이 하나 생기더라도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운행을 못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 2020년 1월 달에 한번 또 갔다 왔었는데 예. 갔다 오고 나서는 고정핀이 사라진 걸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핀 하나가 네, 사라졌다. 분리하고 나서 고정핀이 사라진 걸 인지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예. 신고를 했는데 이제 운항 중지가 나왔어요. 이게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일단 중지다. 그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중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안정성이 테스트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돈을 내는 건 내겠는데 이제 만족도거든요. 만족도. 만족도. 그죠. 5억 원이나 냈는데. 우리가 5억을 태웠으니까 그럼 기대치가 올라가죠. 기대치가 확 올라가 있죠. 네.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동안에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자랑할 만한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뭐 기내식 먹을 시간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문제가 그거죠.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 1시간 내요. 예. 전체가 90분 정도 걸리는데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 뭐냐면은 지상에서 출발을 해서 궤도까지 올라가서 올라갈 때까지. 그렇죠. 이게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분리가 돼서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떨어진 데까지는 10분에서 20분 남짓이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우주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건 몇 분이냐? 한 5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논란이 있어요. 궤도, 그러니까 높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진정한 그쵸. 우주냐, 뭐 이런 네네. 논란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최정점에 머무르는 시간은 5분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5분 정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할 것들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사진도 찍어야 사진 찍고.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예. 스마트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고. 그 내려오게 되는 것들이니까 야 그러면 5분에 5억이야?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블루 오리진인데 블루 오리진은 비행기가 아니라 로켓입니다. 로켓을 쏘아 올려서 얘를 던지고서 예. 얘는 착륙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네. 로켓이다 보니까 위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더 짧아요.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빨리 올라가니까 약간 자이로드롭 타는 느낌으로 10분 정도는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갔다 오고 만족도 높고 금방 끝나긴 했는데 너무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근데 금액은 더 비싸요. 경매에선 300억에 낙찰을 했었거든요. 물론 더 많이 내려가긴 하겠지만은 전체 10분에 우리가 이 정도 돈을 쓴다?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일단 한 300억 벌어보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우주 개발, 또 네네. 우주 산업 경제에서 빠지지 않는 게 달입니다. 달. 달이죠. 우리나라도 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런 의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달에는 왜 간다는 거지? 그죠. 이게 뭐 광물 같은 것도 네네. 뭐 조금은 갖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달에다가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여기서부터 해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 과거에 아폴로가 끝났던 이유가 예산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
달에 가서 엄청난 성과를 냈었었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의 수익화 산업으로 됐느냐. 물론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많이 있긴 하겠지만 예. 이거에 대해서 눈에 딱 보이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다시 달에 가요. 과거엔 안 갔는데 지금 다시 가는 이유는 뭐냐? 달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죠. 그 진짜 먹는 건 아니고 아니죠. 광물 같은 거. 네, 헬륨3부터 시작해가지고 히토류라든지 달 지도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야, 저 광물을 만약에 저 자원을 캐서 지구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수익성이 남는다.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 않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누군가는 간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갈 거냐? 예를 들어서 달이라고 하는 곳에 이만큼의 헬륨이나 네. 이만큼의 히토류가 묻혀있다고 했었을 때 첫 번째 누가 내리든지 간에 내려서 깃발을 꽂고 기지를 건설하고 우린 이거 우리나라 거다. 앞으로 우린 여기서 광물을 채굴할 거야. 이렇게 선언했다고 가정했었을 때 다른 국가가 그 다음에 갑니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먹거리가 많아요. 여기 같이 착륙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국제법으로 가능합니까? 여기부터 내 땅이야. 여기서부터는 내가 찾은 광물이니까 달에 있는 광물은 다 내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1967년에 우주 조약이 있긴 했었습니다. 우주 조약. 네. 이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주에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개인의 어떤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개인 네. 빠져 있고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미국에서 우주자원 채취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기업이 우주에서 광물을 채취하고 이익을 얻는 걸 허용을 하겠다. 이거 그냥 미국이 이 얘기가 나왔고요. 자기네들끼리. 2020년엔 나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민간이 달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을 구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럼 모여가지고 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돼봐야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완전 힘의 논리가 또 작용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거의 무주공산처럼 먼저 가는 사람이 제일 큰 자원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와서 중국이 먼저 가느냐. 요즘 중국이 계속 활발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먼저 가느냐. 예전에 아폴로 때 소련이 먼저 가느냐. 미국이 먼저 가느냐 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을 가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연합군처럼 가치가 국가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도 거기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다시 한번 달을 둘러싼 달 전쟁, 문 러쉬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뒤처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놀라운 건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05년, 2025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오늘의 심쿵 한방으로 이 책, 네. 이미 시작된 우주 자본의 시대, 뉴 스페이스라는 책을 관통해 보겠습니다. 이인복 대표님께서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폴로의 달 착륙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는 곧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과 더불어 새로운 우주 세기를 경험하게 된다. 기대되지 않는가? 이제부터 바라보는 달과 별은 이전과 다른 느낌이리라 확신한다. 전부터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던 달과 별이 확실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혹시 돈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로 보인다. 자, 오늘 별책부록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뉴 스페이스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무리하고요. 다시 또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